오늘 국내 증시 보합권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오후 들어서 낙폭을 키우면서 양시장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가 0.9% 하락하면서 3,186, 코스닥은 그래도 이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낙폭을 좀 줄여내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가 이제 대형주들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고 외국인이 이제 선물해서 대규모 매도를 나타내다 보니까 기관 쪽에서도 물량이 많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코스닥에 있는 네. 바이오 주식들 몇 개를 빼면 코스닥도 많이 빠졌을 것 네. 같아요. 드디어 이제 하락이 시작되나 아니면 조정이 좀 시작이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간밤에 미국의 그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섰잖아요.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 떨어지고 또 러셀 2000 좀 금리 민감한 쪽 섹터들 많이 좀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국내 증시는 좀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을 법한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은 대형주 쪽에서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어저께 중국 네. 관련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하이닉스 및 반도체 주식들은 그렇죠. 괜찮을 수 있을 것 예. 같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는 않았네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5%는 굉장히 큰 그렇죠. 허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제코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SK증권 리서치센터 자산전략부 윤원태 부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이제 3,200 이상으로 올라서 신고가 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조정이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이제 조금만 더 빠지면 다시 사면 될까요? 우선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 만나보면 오히려 엄청 어려운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시장은 날아가고 있는데 네. 본인의 섹터만 안 날아가고 있는 엄청 어려운 시장이, 난이도가 어려운 시장이 돼버렸는데 자연스러운 조정이 일어나야 또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나타나는 조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는 것 같고 순환 매장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지금 잠깐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긴 흐름에서 본다라면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6월 신정부 들어서고 나서부터 이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동안 올라왔던 지수의 상승세는 정책적 기대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잖아요. 2분기 실적은 아무래도 생각보다는 좀 저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면 이번 7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조정 장세는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간밤에 이제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제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이쪽은 좀 괜찮았던 것 같고 맞습니다.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장난감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 필수 소비재 쪽으로 이제 기업들이 뭔가 좀 전가를 시킨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우선은 오늘 나온 지표를 보면 전월 동기 대비 0.32 네. 올라갔습니다. 예상치에 부합을 했는데요. 예상치 자체가 높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상치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었는데 결국 이번 물가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시즌이 뭐였냐면 7월 FOMC를 앞두고 있고 7월 FOMC 인하 가능성은 물 건너 갔겠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가 파월 대리를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물가가 사실은 지금 심판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파월이 맞냐, 트럼프가 맞냐를 물가가 결정해 줄 텐데 이번 물가는 사실은 파월 편을 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동안 파월이 계속해서 여름 물가부터 오를 거야라고 우려를 자아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금리 동결을 할 거야라고 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여름 물가라고 하는 6월 물가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4월, 5월 물가는 생각보다 오히려 저조했었거든요. 근데 그 저조했던 것들이 이제 실제로 물가에 반영이 되는 게 이번 6월 소비자 물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품목별로 보더라도 뭐 가구라던가 가전제품에서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실제 물가가 정말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인플레이션이 트럼프가 관세를 매겨서 올라오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면 연말까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연준이 얘기하는 대로 금리를 인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게 결국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연준 입장에서 이제 7월 FOMC는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9월 FOMC에서 아마 인하 가능성이 논의가 될 것 같은데 두 가지를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물가만 보면 지금부터 올라가는 추세는 맞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여름 물가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여름 물가는 아무래도 휴가 시즌이랑 뭐 드라이빙 시즌 다 같이 하면서 전반적인 물가가 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연준의 양대 택무라면 물가도 있지만 고용 지표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용 지표도 사실은 지난번에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그 지난번 고용 지표를 좀 뜯어보면 앞으로의 고용 지표는 둔화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24년 10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었는데 전반적으로는 고용 수치는 악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물가는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연준이 가장 걱정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현실화가 앞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FOMC 전에 일정이 그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중요한 게 이제 연준의 프레임워크 개정이 논의가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 연준의 양대 책무라고 하는 게 프레임워크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였었는데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을 연준의 첫 번째 목표로 삼았었는데 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지금은 이제 고용이 완전 고용 상태에 거의 다다른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 우리는 물가를 좀 더 집중해서 볼까? 물가에 대해서 그 통화 정책과 좀 더 연관성을 높게 볼까? 이런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팬데믹 이후로 지금 그 평균 물가 목표제를 이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타겟 물가로 바뀌게 된다라면 그 타겟 물가가 정말 어느 위치에서 타겟을 해서 물가를 가지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지 여부. 그게 9월 연준 FOMC 전에 중요한 이벤트로 그 지금 연준의 대기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 프레임워크 부분에 있어서 평균 물가제로 전환했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에 평균 물가제로 바꿨을 때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말이 계속 엇나가니까 네. 우리 그냥 평균으로 해서 볼게. 아. 그래서 바꿨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니까 이게 약간은 좀 이렇게 조작스럽지 않는가요? 우선은 평균 물가 목표제가 그때 팬데믹 때 이제 그쵸. 5% 물가를 도달하면서 우리 좀 길게 평균 내서 보자. 그들 입장에서 좀 편하게 보자라는 게 평균 물가 목표제였는데 우선 팬데믹은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죠. 그리고 이제 5%의 고물가도 끝나고 이제 2, 3%에서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그래서 목표 물가, 타겟 물가를 할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원래 그 연준이나 중앙은행 2% 목표 물가를 좋아하잖아요. 이자라는 숫자를. 근데 아마도 그 부분을 조금 높여서 조정하지 않을까. 뭐 2.5에서 한 3.5 사이 정도로 타겟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어찌됐든 간밤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채 위주로 특히나 이제 국채 수익률이 좀 급등하다 보니까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 네. 특히나 앞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다시피 이제 5%라는 건 굉장히 크리티컬한 수준인데 지금 30년물 만기가 간밤에 5%를 넘어서면서 뭔가 이제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채권 가격도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은 거예요? 우선은 이번 주 전까지만 예. 하더라도 국채 입찰이 상당히 호조세를 보였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4월 이후로도 금리가 계속 조금씩 내려오면서 안정화를 취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8월 초에 다시 관세를 정하겠다라고 한 이후부터 지금 관세가 다시 또 채권 시장의 변동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관세가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 논리가 물가 압력이었잖아요. 근데 그 물가 압력이 어젯밤에 실제로 열어보니까 이제 인플레에 대한 현실화가 시작됐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미국채 30년이나 10년의 약세 압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길게 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물가는 올라갈 겁니다. 예. 근데 물가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고용 지표라든가 아니면 다른 매크로 지표들의 둔화가 나타나면서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30년 기준으로 5%에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상단은 어느 정도 막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특별하게 막힌다고 보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있어도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업사이드는 막힐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논리도 맞을 것 같고요. 네. 우선은 긴 그림에서 단기적으로만 보면 지금은 인플레 우려인데 길게 보면 침체 우려가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이제 베센트도 발언을 했는데 단기물 위주로 네, 조달을 네. 한다고 했거든요, 미국이. 예. 단기물 위주로 조달하고 장기물 발행 줄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급 우려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장기 쪽에서는. 오히려 단기 쪽 발행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의 변동성은 좀 더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다만 이제 커브상으로 보면 단기물 금리가 올라가고 장기물이 내려오는 그림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네. 네. 예. 아니 이게 사실
뭐 미국도 미국입니다만 일본 장기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는 게 사실 더 문제다라고 보는 시각이 꽤 있고 그게 먼저 지금 선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이제 7월 20일이 일본 참의원 선거인데 만약에 여기서 야당 쪽에서 승리를 잡게 되면은 이게 또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뭔가 인플레이션 촉발되고 이러면 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또 다시 급등하고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선은 재정 우려가 확실히 심각해지고 있는 예. 상황인 것 같고요. 미국도 그렇고 이제 일본의 경우에도 재정 우려 때문에 장기채 금리가 오르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특히나 네. 장기채 금리가 오르는 게 더 걱정인 게 네. 한국 장기채 금리랑도 비교가 되거든요. 네네. 이게 한국으로 들어올 외국인이 일본으로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생각해 본다라면 간접적인 효과가 아니라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효과로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뭐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이게 다시 또 대두가 될 수 맞습니다. 있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는 원래 일본 자금들이 일본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올 자금들이 일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 부분 때문에 한국채 입장에서도 약세 압력 우려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저께 블랙락에서 음. 굉장히 큰 금액의 환매가 있었다. 네네. 그러면서 공시가 되면서 막 예. 52빌리언, 그러니까 뭐 거의 60조, 70조의 돈을 환매를 했대요. 펀드 한 명이. 그래서 야 60조를 환매할 수 있는 기관이 어마어마한, 예. 글로벌리 누굴까? 예. 막 이럴 때 아시아 쪽에 있는 연기금이 아닐까, 국부펀드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아시아 쪽.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60조가 환매가 되면 아시아 쪽이면 어디예요? 우리인가요? 아, 우리 쪽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가 아니라 채권형 펀드로 판매한 거더라고요. 그랬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식형 62조면 주식 다 엄청 폭락했을 것 그렇죠. 같아가지고 예, 예. 아침부터. 근데 이제 이렇게 환매가 들어오는 요인이면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했던 채권 쪽에 불안이 있는 건데 네. 이 부분의 불안이 주식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조금 별개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채권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뭐 S&P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독자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관성이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레벨 자체가 높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시점인데 인하가 뒤로 미뤄진다면 증시에도 엄청난 충격은 아니겠지만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율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앞서 저희가 이제 일본 얘기도 했는데 사실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 쪽이라고 한다면은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달러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지금 148엔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 보통 이렇게 되면은 yen 강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엔화에 예.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사실은 원달러도 요즘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렇죠. 예. 원달러도 이제 1,38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해석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관세와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변동성을 자아내다 보니까 어디에다 둬서 이걸 해석해야 될지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인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는 이제 엔화는 잘 못 보는데 네, 네.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1,380원대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게 원화의 약세냐 아니면 달러의 강세냐를 두고 판단해 예. 본다라면 지금은 우선은 달러의 강세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원화가 특히 뭐 따로 약세 요인이 있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근데 어떻게 보면 달러 강세 요인도 솔직히 없잖아요. 뭐 우선은 금리 금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전에도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러면 환율 결국은 시장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수급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수급입니다. 네. 그러면 수급이 주식도 오르니까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약세가 된다. 그것도 이상하고 채권도 하고 그럼 도대체 이거 누가 올리고 있는 거지? 라고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이 다 지금 네. 해석이 어려운 상황인 것 해석이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뭔가 이게 어차피 저희가 모르지만 추정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추정에 있어서는 전혀 모르겠다. 나도. 저 요즘 감을 못 잡겠습니다. 감을 못 환율은 특히나.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통 상한가에 깨지면 어느 시장 어디선가 보통 이제 경험상 깨지거든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해석을 못 하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해석을 못 하니까 그러면 어디선가 깨져야 이게 해석이 되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깨질까가 제 계속 관심인데 어디가 주식이냐 채권이냐 네네. 뭐 아니면 코인이냐 네. 뭐 어딜까 그러면 뭔가 이제 환율에서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니까 딱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딱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어디가 제일 약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우선은 한국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한국은 최근 너무 들어서 좋다. 외국인에 대한 수급도 상당히 좋아진 것 같고요. 오히려 개미들이 아직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한국은. 오히려. 네,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장세이고 예. 개미까지 여기서 이제 타게 된다면 엄청 초강세장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국은 있고요. 아니다. 네. 오히려 뭐 취약국으로 따지자라면 중국 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저는 중국의 성장에 되게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미중 간의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보통 이제 중국이 약세가 경기가 나쁘면 한국 통화를 이제 프록시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체로 해서 대신해서 해주고 그거에 또 영향을 받아서 또 엔화도 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어찌됐건 OBBBA가 통과되면서 이제 감세안이죠.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뭔가 돈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채를 메꾸기 위해서도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또 만기 도래하는 것도 또 리파이낸싱 하려면 또 발행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장기물은 지금 이자가 높으니까 부담입니다. 금리가 네. 높으니까 이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단기채 위주로 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단기채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SLR 규제도 이미 완화했으니까 여기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블코인 지니어스 액트 통과 이것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뭐 SLR 규제가 네. 완화 적용이 되긴 했는데 비율로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존에 6% 적용을 하다 이제 3.5에서 4.5로 적용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미국 대형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채에다가 규제 완화를 해준 게 아니라 예. 전체 비율을 아, 그냥 그렇죠. 완화 적용시켜 준 예. 거예요. 그래서 미국채를 사도 되고 대출을 늘려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딱 미국채 타겟한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전반적인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방향성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의 기초 자산으로 이제 단기 쪽을 담으라라고 한 것도 어젯밤에 하원에서 또 막혀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현실적으로는 단기간 내에 돌아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 그 표결 부결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오래 더 걸려요? 우선은 이번에 하원에서 태클을 건 상황이고 아마도 조금 뭐 또 수정 도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또 엔비디아가 갑자기 중국에다가 수출할 수 있게 트럼프가 네. 허락해주겠다 하는 바람에 이제 급등하면서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AMD나 TSMC 동반 상승 다 했는데 이게 반도체 업종의 강세 전환을 이제 강세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호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랑 같이 비교해 보면 저가용 칩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이닉스의 직접적인 수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 확장된다라는 개념에서는 상당히 큰 호재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이제 AI 산업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칩을 제공해 준다면 AI 산업 자체의 발전과 함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긴 그림에서 본다라면 지금의 이 개방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성장성을 더 확보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보니까 희비가 좀 엇갈린 상황인데 사실 SK하이닉스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또 그동안 좀 많이 달려오긴 했어요. 뭐 30만 원도 넘어섰고 맞습니다. 네. 앞으로의 향방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네. 하이닉스를 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에요. 비중이 왜? 다 차 있기 때문에 아, 펀드 내에서 예.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비중이 다 차 있는 상황이라 매수하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라 일부의 조정을 또 기다리는 분들도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긴 그림에서 보면 여전히 뭐 지금 이제 반도체 업종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나눠서 본다면 하이닉스의 기술적 우위가 뚜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진입과 함께 앞으로 AI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성장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이외에 예를 들어 반도체 소부장 네. 뭐 이런 쪽을 봤을 때 중국에서 그쪽도 많이 쫓아왔다는 얘기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부장들은 생각보다 못 올라간 것 같은데 이쪽으로도 다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경쟁력보다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금 그 중소형주로 관심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대형주 중심의 성장이 최근 들어서 너무 급속도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그 대형주 중심의 가격에 대한 부담은 모두가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급이 비어 있는 중소형주로 조금 이번 주부터 조금 이제
전환되는 국면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럼 오늘 코스닥 쪽에 제약바이오가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했잖아요. 네네네. 그걸 그렇게 해석해도 가능한 뭐 거예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지금 조금 수급이 예. 도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그동안 이제 뭐 그 주주 환원 정책으로 그 뭐냐 금융주, 주주주, 지주사. 지주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올랐었는데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 순환매로 도는 상황인 것 음. 같고요.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로 또는 오늘도 보면은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그나마 선방을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조금 이제 자금이 돌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또 포커스를 계속 받아 10억을 넘었다가 어저께 갑자기 또 왜 지니어스 법안은 왜 통과가 안 돼가지고 또 막 다들 또 혼돈에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네네. 이 비트코인 지니어스 법안이랑 스테이블코인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영향력이 환율이나 금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은 비트코인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된 게 크게 세 가지 법안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CBDC 관련돼서 CBDC를 못하게 하고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면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에서 막힌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CBDC라는 정말 중앙은행이 통제해야 될 이 화폐 권한을 어떻게 보면 줄이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도 하원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전자산으로 이제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한국 사람도 그렇고 글로벌 위험 자산으로 저희가 인식을 했었는데 이제는 글로벌 안전 자산으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채보다도 안전한 자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미국채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맘먹어 지르면은 다 발행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발행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뭐 정말 디지털 금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제 트럼프의 관세 그 공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남발 뭐 남발. 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품목별 관세까지 예고한 네. 상황이고 이제 저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가 정말 상대 교육국한테 원하는 게 뭘까? 근데 관련해서 뭐 유튜브 내용도 많이 찾아보니까 단기채를 사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예요. 뭐라고 보세요? 우선은 뭐 그 감세와 관세를 같이 보자면 감세는 이제 관세. 통과가 됐기 예, 때문에 예. 세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메꿔야 되는 게 이제 관세일 것 같아서 실제로 관세 수입이 괜찮았잖아요. 지금 보니까. 맞습니다. 예, 올라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감세에 대한 이제 마이너스를 관세로 메꾸려는 게 원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조금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증시에서는 타코랠리라고 해서 에이 또 미뤄지겠지 아니면 네. 조정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채권 시장에서는 또 채권쟁이들은 워낙 걱정이 많다 보니까 이러다가 정말 부과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제 금리도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이게 시작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금리에는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마다 조금 반응을 다르게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관세는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상대국이 안 쫓아와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빨리 상대국들 달겨들어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상대국들은 계속해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느긋하게 또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저 관세가 최종으로 원하는 건 그 리쇼어링, 네네.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그렇죠, 맞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게 최종 목표인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원래 초안이 그랬었죠. 그렇죠. 초안이 네네, 그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기 위한 길을 지금 계속 네. 닦아가고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자꾸 이제 얘기는 미국 주식 사지 말고 다른 나라로 분산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금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금은 맞습니다. 갑자기 요즘 점점 안 움직이니까 이제 금 얘기는 뉴스에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고 그 대신에 이제 관세를 보고 있는데 관세가 리쇼어링인데 그러면 다시 미국으로 다 가려면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강세가 돼야 되고 오히려 그다음에 주가도 미국이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딴 나라에 투자를 왜 하라 그러죠?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 다 이빨이 안 맞습니다. 어느 정도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 다 질러놓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주요 정책들이 일관화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관세와 관세 그리고 약달러까지 해서 원하는 건 뭐 저금리 약달러를 다 원하는 것 같은데 그걸 한 번에 다 이루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다 더해서 이제 너무 이제 트럼프의 편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인들도 등을 저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의 정책이 정말 뚜렷하게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지금 관세가 이제 8월 1일에 최종 맺겠다고 했는데 정말 주식시장에서 타코라고 생각하는 그 랠리처럼 또 이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걱정이거든요. 저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빨리 끝내고 한국 입장에서 25% 차라리 맞고 그냥 새로운 네.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다른 기회를 모색을 해야 되는 거지. 8월 1일에서 또 9월 1일 가면은 또 어쩌나라는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빨리 마무리되고 그 다음 국면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 이제 뭐 미국의 나스닥 S&P 500도 최근에 계속해서 좀 사상 최고치. 이제 지금 시점에서 좀 고민이 돼요. 이제 뭐 자산별로도 어떤 전략이 좋을지도 궁금하고 또 나라별로도 어떤 식으로 비중을 두는 게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우선은 최근에 의외로 S&P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S&P, 저는 예. S&P가 많이 못 오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쪽이 오히려 강세가 나타난 것 같고요. 네. 한국은 이제 정치적 기대감 때문에 거의 전 세계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국가가 됐죠. 근데 앞으로도 정책적 기대감은 유효할 것 같아서 긴 그림에서 본다라면 여전히 상대적으로는 코스피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가격이라던가 가격에 대한 부담은 모두가 인정할 것 같은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2분기 실적 발표를 네. 앞두고 있어서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은 생각보다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 국면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5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5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3,200이면은 PBR 1.1배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게 1.2배, 1.3배로 가면서 3,500, 3,800 이렇게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주요국 국가별로 조금 배분을 해보면은 저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중국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긴 그림에서 보면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지금 중국이 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이제 중국 정부가 뭔가 하나 촉매제를 탁 터트려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직 미약한 것 같아서 긴 그림에서는 중국일 것 같고요. 짧은 뷰에서는 여전히 뭐 미국이 더 우회적일 것 같고요. 그럼 주식하고 채권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보니까 6월 말쯤에 그 블랙락 CIO가 지금이 미국 채권 최대 매수 기회다.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몇 달 전부터 저는 계속 채권 사자라고 말하고 아,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미국채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조금 내려오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계속 지르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그림이 안 보여요. 또 이제 8월이 지나고 나면 금리가 내려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관세라는 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 국면을 생각할 것 같은데 이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선은 장기적으로 한 1년 정도 묵힌다 생각하면 저는 미국채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채를. 네. 단기채가 아니라 장기채로. 장기채요. 네, 장기채로 오히려. 근데 TMF 이런 거 음. 연초에 엄청 이제 핫했었는데 네네. 지금 다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서 네. 굉장히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그렇죠. 걷어야 되냐 네.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물타기를 해야 된다. 저는 물타기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환율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망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채의 금리만 보면 지금보다는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서도 이제 단기채 조달을 많이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미국이. 그러면은 장기채에 대한 수급 우려는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아. 발행 부담은 적어진 상황이라 그리고 이제 9월 또는 9월이 아니면은 뭐 내년에라도 인하한다라는 기대감이 심어진다라면 시장 금리는 먼저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는 금리는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